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꿈꾸는 거죠. 10배거,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월가 영웅 피터 린치가 처음 사용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워렌 버핏이나 존 템플턴 경 같은 대가들도 다 이런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뒀었죠.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매력적인 10배거가 대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지 그걸 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자료 보면서 이거 흥미롭다 느꼈던 게 있는데요. 주가가 10배 뛰었다고 해서요. 기업 실적이 반드시 딱 10배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죠. 네. 자료 분석을 보면 10배거는 보통 세 가지 요인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첫째는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평가 해소. 그리고 둘째는 시장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적정 가치 이상으로 오르는 고평가 돌입.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거, 괄목할 만한 실적 증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세 가지가 꼭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군요. 네. 때로는 시장의 열기, 그러니까 고평가가 먼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실적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10배거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바로 그 복합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업 가치를 언제,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그 타이밍과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거든요. 아, 타이밍과 심리.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10배거 발굴은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와, 과학이자 예술이다. 네. 특히 현대시장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복잡한 요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도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전체 주식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1% 미만. 정말 희귀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희귀한 존재인 셈이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크고 또 기업들의 흥망성쇠 주기랄까요? 이게 과거보다 훨씬 짧아진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하긴 기술 변화도 빠르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바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다. 이 조언이죠.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나 아니면 기업 내부의 어떤 변수에 어떻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정한 가격에 파는 거, 손절매 전략 같은 거요. 이걸 실행하거나 반대로 주가가 막 급등했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수익을 확정하는 이익 실현. 이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통제력,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심리적 통제력. 네. 10배거를 노린다면 사실 급격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런 대응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예측이 그렇게 어렵고 대응이 중요하다면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떤 관점으로 10배거 가능성을 좀 찾아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그 시스템적 사고를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마치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보려는 노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아주 미시적인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더 넓은 시야.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거시경제 상황, 가령 금리 인상이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의 자금 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거요. 또 해당 산업의 경쟁 환경,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쉬운지, 기존 경쟁자들은 얼마나 센지 이런 걸 분석하는 틀, 자료에서는 포터의 5가지 힘 같은 모델을 언급했죠. 아, 네네. 이런 걸 활용해서 산업 자체의 매력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정말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어떤 독보적인 기술이나 브랜드 같은 경쟁 우위. 자료에서는 뭐 VRIO 모델 같은 분석들을 예시로 들었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능하고 윤리적인 경영진, 혁신적인 기업 문화, 투명한 지배구조 같은 내부 역량은 탄탄한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볼 게 많네요. 거시경제부터 산업, 개별 기업 내부까지. 네,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 템베거를 찾는 여정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분석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일이네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읽어야 하고 거시경제와 산업 트렌드라는 큰 파도 속에서 기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실행하는 대응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예측의 정확성보다는 대응의 적절성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 요즘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또 적응하느냐, 이게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인 거죠. 네. 자, 오늘 템베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된 것처럼 투자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투자 분석 방식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중에서요. 이런 대응 중심의 접근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쯤 다시 점검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투자 여정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